이때 소지마립간입니다. 소지마립간은 479년 2월에 즉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겸손하고 효성이 깊으며 타인을 공경해 무슨 초등학교 상장에 나오는 내용 같죠. 그 당시 신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침 고구려가 이때 계속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남하 정책을 펴면서 고구려한테 매일같이 맞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이 외가 쳐들어와 신라를 쑥대밭으로, 거기다가 고구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말갈이 걸핏하면 북쪽에서 내려왔죠. 이에 심심하면 닥치는 지진, 가뭄, 홍수 같은 천재지변들이 신라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480년 봄 가뭄이 일어 대흉년을 맞고요. 11월 말갈이 쳐들어왔습니다. 급히 백제와 가야의 구원병을 요청해 간신히 이들을 몰아냅니다. 아직 멀었어. 당연히 국제적으로 위신 추락합니다. 이듬해 봄엔 태풍과 화재, 가뭄, 또 5월부터는 다시 강정이던 매놈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다시 이듬해 4월과 7월 2번 연속으로 홍수가 닥쳐 백성들이 집을 잃고 떠돌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484년엔 오함이란 귀족을 이벌찬에 임명해 7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했는데, 이때 신라가 백제의 구원병을 파견해 이 나지의 연합군이 고구려군을 대파합니다. 신라는 이렇게 해서 과거의 위상을 되찾게 되죠. 5개의 성을 쌓고 493년엔 바닷가 2곳에 진을 설치해 이 외 침입에 대비합니다. 이 내숙을 이벌찬에 임명해 국정을 맡깁니다. 소지마립간은 자기가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신하한테 뭘 맡기는 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조가 태어난 내을에 신궁을 세워 일종의 정신적 지주를 내세우고 민심을 다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방에 역관을 세워 관도를 정비합니다. 귀족들은 금성에, 자신은 월성에 거주함으로써 왕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고구려가 다시 변방을 침입합니다.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후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넘어선 혈맹이 돼서 살만하니까 하늘은 또 소지마립간을 괴롭힙니다. 493년 5월 홍수가 닥치고요. 뒤이어서 7월엔 고구려가 강원도 지역을 또 공격해왔지만 이때 잘 물리쳤습니다. 그러더니 497년 4월엔 외가 침입하고요. 7월엔 가뭄과 메뚜기 떼가 날아듭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뒤이어 8월엔 고구려가 또 강원도 지역을 공격해왔는데 결국 이번엔 함락당합니다. 500년 3월엔 왜군이 이 금성 옆인 포항 일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천재지변에 남북으로 외적이 몰려들고 있죠. 그러더니 바로 다음 달인 4월엔 태풍이 불어 농사를 망치게 되자 또다시 반란 여론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정도가 되니 그렇게 덕이 있고 의지가 있던 소지마립간도 끝내 지쳐버렸습니다. 무려 증손녀뻘 되는 여인에게 빠져 있었는데요. 이 벽화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2달 만인 500년 11월에 소지마립간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뭐 좀 해보려면 고구려, 말갈, 외가 쳐들어오지, 그거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다 굶어.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그런데 지증왕은 재위 내내 업적뿐입니다. 실수 하나 없이 완벽 그 자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21대 지증왕이 즉위합니다. 드디어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재위 3년인 502년 순장을 금지합니다. 특히 소를 이용한 농사, 즉 무경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킵니다. 재위 4년 국호를 신라로 확정짓습니다. 이미 옆에 있던 고구려와 백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이름으로 딱 굳어져 있었는데 자기들만 이러면은 아무래도 국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진 서해를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중국과 자주 교류하던 고구려, 백제에 비해 신라는 조금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랬던 신라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칭호 역시 왕으로 교체합니다. 구한말 갑오개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신라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죠. 재위 5년엔 상국법을 제정해 상례의 절차를 통일하고요. 이듬해 전국 주군의 경계를 확정하고 수령을 군주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석빙고를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얼음을 저장합니다. 또한 선박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 운영 방식을 제도화합니다. 이 국정 전반을 하나하나 법제화, 이론화시키면서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위 10년엔 경주에 동시장을 설치합니다. 또 전국에 울타리나 함정을 만들어서 맹수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재위 15년엔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해 남쪽 지방의 주민들을 이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방 대도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은 당시 신라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 즉 아라가야의 땅이었죠.
지증왕은 곧바로 이곳에 신라 도시를 조성해 신라화하려고 한 거죠. 박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해 지금의 울릉도로 만든 것도 이때입니다. 이전 왕들에 비해 지증왕 때는 천재지변이 정말로 적었고 게다가 전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증왕의 재위기간이 15년인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전쟁이 숱하게 일어났던 이 삼국시대에 15년 동안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정말 신기하다 못해 하늘이 아예 이 지증왕을 도왔다고, 아니 한술 더 떠서 떠받들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흥이 넘칠 것 같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라 제23대 법흥왕 그리고 24대 진흥왕 되시겠습니다. 재위 4년인 517년 병부를 설치합니다. 이름에서부터 딱 느낌이 오죠. 국방을 관장하는 오늘날 국방부입니다. 재위 7년인 520년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관리들의 복색도 제정하죠. 자, 이렇게 관리들의 조직, 체계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뒤로 흘러가서 재위 14년엔 재상정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상대등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재위 23년인 536년엔 드디어 부강한 국가의 상징 연호를 선포합니다. 바로 건원이란 연호였습니다. 524년 9월 법흥왕이 직접 가야를 방문해 아버지 때 개척해놓은 땅, 그러니까 신라의 신도시들을 둘러보고요. 이 소식을 들은 금관가야의 구형왕이 달려와서 법흥왕과 회담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야의 맹주라 할 수 있는 금관가야를 병합하고 나니까 법흥왕은 어깨가 하늘 높이 솟습니다. 짐은 황제니라. 그런데 신라의 불교가 전해진 건 물지마립간 때 인도 승려 묵호자가 들어와서 불교를 전한 게 최초였습니다. 신라는 이 당시 자신들만의 전통 종교인 선도를 숭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교가 들어오니 이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선도를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권력을 누렸던 귀족층은 당연히 반발하게 됩니다. 이 불교가 퍼지면 자기들 기반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왕은 좋아하지만 신하들은 단체로 반대합니다. 법흥왕은 과감히 불교 진흥책을 추진합니다. 이때 법흥왕에게 전적으로 찬성하는 신하가 나타납니다. 바로 박이차돈이었습니다. 이차돈이 법흥왕을 찾아가 내가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기를 처형시켜달라 자청했고 법흥왕은 당연히 반대했죠. 하지만 반복된 간청에 법흥왕은 눈물을 흘리며 수락했고 이차돈은 처형되기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라 예언을 했는데 실제 그의 목을 베자 빨간 피가 아닌 하얀 피가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귀족들은 모두 여기에 놀랐는지 이후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요. 법흥왕은 이차돈의 순교 이듬해인 528년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법흥왕은 이렇게 소원을 이룬 겁니다. 540년 7월 법흥왕이 죽고 지소의 어린아들 삼맥종이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24대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7살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시작한 지소는 실질적인 신라의 국왕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소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이 당시 신라는 명망 있는 귀족 출신 남녀들이 자기 밑에 젊은 남자들을 거느리는 사조직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지소태후는 이런 유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걸 아예 공적인 국가 조직으로 끌어올려서 여기서 인재를 양성할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젊은이들의 사교 문화를 국가의 미래 발전 방안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 당시 신라에서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원화, 또 선화란 제도를 두었는데요. 원어는 한 여자 밑에 수많은 낭도들을 두는 거죠. 낭도라 하면 전부 남자들인데 지금의 학생 내지는 사관 생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뽑자는 거죠. 선화도 이와 비슷한데 이 선화는 남자입니다. 한 남자 밑에 수많은 낭도들을 두는 거죠. 원화 제도는 폐지되고 여기 있던 낭도들이 전부 선화 밑으로 들어가 이후 화랑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청년들을 모아 문과 무를 가르치고 건전한 교제를 통해 인성을 함양했던 조직 화랑.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흥왕이 즉위하고 이듬해 3월 지소태후는 자기의 내연남이었던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임명하고 중앙 또 지방의 모든 군대에 관한 업무 전체를 일임합니다. 병부는 화백회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병부령 스스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병부령은 왕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왕권 강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소태우는 불교를 더더욱 진흥시킵니다. 544년 2월, 그러니까 진흥왕 5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흑륜사를 준공하고요. 544년 3월, 바로 흑륜사 준공 직후죠. 이때는 출가해서 누구나 승려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듭니다. 반대되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549년에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 박덕이란 승려를 통해서 부처 사리를 수입하고요. 유사 또 명관 이 승려들이 신라에 들어오고요. 이때 불경 1700여 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듬해인 566년에는 지원사, 실제사, 황룡사 이런 국가 주권의 사찰들이 계속 준공됩니다. 특히 황룡사 하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원래는 궁을 하나 지으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궁을 지으려고 그 당시에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뭐 용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것은 궁궐을 짓는 게 아니라 절을 지으라는 뜻이구나 하고선 그 자리에 절을 지었는데 이것이 황룡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소가 거칠구에게 명해서 나라의 선비들을 모아 신라의 역사를 편찬하게 합니다. 바로 국사라는 책이었죠. 국사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그런 보통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신라의 역사를 말하는 이런 고유 명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뭐 고구려의 위기 그리고 또 백제 서기라는 책이 있었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그런 삼국도 신라의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비록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죠.